네. 다시 한번 박수 쳐주시고요. 제가 이제 작가님을 소개할 텐데 작가님은 저는 작가님인 줄 몰랐어요. 저는 이분을 보고 이런 분이라 생각했어요. 지금 뭐예요? 영재아의 전형적인 지적 특징 어쩌고 저쩌고 나오다가 무슨 일이든 집중력이 강하고 기본적인 기술을 빨리 배우고 관심 분야도 엄청 많고 호기심이 뭐래요? 호기심 많아서 맨날? 왜? 그럼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저는 이분을 보고 이분이 영재나 아니면 ADHD 증후군이 있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사적인 모임 장소에서 여러 번 뵀는데 제가 사람들을 그렇게 겁내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저자분이 옆에 오시면 제가 이렇게 뒤로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호기심이 많고 관심이 있고 본인이 관심 있는 것에 대해 집중력이 대단해요. 그분이 쓰신 책이에요. 파란색 암기 노트 공부법.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랑 다르겠죠. 그쵸? 네. 그 익숙한 것하고 좀 뭔가 다를 것 같고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우리들 교육의 메카 대치동에서 수학 공부의 길이라는 수학학원의 원장님이신 줄 저는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와, 저분이 가르치는 수학은 어떤 걸까라는 호기심이 진짜 많았었거든요. 그분이 오늘 강의를 하게 되고 이분을 초대한 분이 바로 오늘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김태승 부회장님이세요. 김태승 부회장님이 하고 있는 그쪽에서 무슨 학과죠? 신촌대요. 신촌대학에서 무슨 학과죠? 수학을 포기하지 않는 똑똑한 자녀만 수포자. 수포자. 관심 있으세요, 없으세요? 자녀가 있다면 보내고 싶으시죠? 자, 수포자들을 구원하시는 우리 김정한 저자님을 열강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PPT. 네, 제 거 내려주시고 올려주세요. 날짜가 있습니다. 2018년. 네. 아까 쉬는 시간에. 그래요? 네. 미안합니다. 2018년 어떤 네. 이미 2018년 밑에. 네. 여기. 네, 클릭해주세요. 파란펜 아니면 네. 이걸로 네. 보시면 돼요. 여기 바로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뷰가 많거든요. 네. 시작이죠. 맨 처음. 네. 이거죠.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란펜 암기노트 공부법 저자 김정환입니다. 제가 온라인 강의를 좀 자주 찍다 보니까 제가 항상 카메라를 쳐다보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제가 쳐다보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말하는 게 우리들을 쳐다봐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책은 제가 20년간 그러니까 대치동에서 공부를 하다가 가르치면서 티칭을 하면서 저희 노하우를 적었던 책이 파란펜 암기노트 공부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많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책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 책을 왜 집필을 했냐면 저희 학원 학생들이 저희 예상만큼 공부를 하지를 않아가지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하면 가장 좋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맨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이 책을 추천했던 분이 누구냐면 민족상한고등학교 수학교사입니다. 이분이 제 책을 읽어보고 참 괜찮다고 말씀을 좀 하셔가지고 추천을 좀 하셨고 나머지 분은 저희 은사님이 퇴직을 하시는데 이렇게 했고 나머지는 뭐 다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할 때는 공부하는 학습 방법에 따라서
성적이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유니체인지에서 동영상 촬영을 했고 2017년도에는 메가스터디 엠베스트에서 수학을 포기하지 않는 똑똑한 자녀 만들기 강연을 했습니다. 수포자 강연을 하고 2014년도에는 공부의 길을 출판을 해서 그 책으로 아마 메가에 나가서 제가 강연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하게 된 건 파란펜 암기 노트 공법인데 제가 원래는 칠판 강의를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조찬 모임이라서 스페셜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PPT로 해드릴까요? 네? 네. 그래서 이 파란펜 암기 노트 공법에서 가장 크게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상담을 할 때 왜 공부를 못하는가? 네. 지금 펜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왜 또 쓰시고? 재밌어요. 이게 잘 나와야 될 건데.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이건 안 되네. 큰일 났네요. 네. 이걸 해야겠네.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질문이 드는 게 뭐냐면 학부모들이 우리 애 머리는 상당히 좋은데 성적은 왜 올라가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나는 정말 노력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왜 항상 성적은 제자리인가요? 제자리. 세 번째가 뭐냐면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적은데 이제 촬영해서 제가 막말은 못하겠고 초등학교 성적은 제자리이고 성적은 성적은 상당히 상위권인데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왜 올라가지 않나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학부모랑 상담하면서 초등학교에 대한 성적을 얘기하는 건 참 좋은데 초등학교 성적은 절대평가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상대평가가 되냐면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상대평가가 바뀌는데 이 중학교 때 예를 들어서 수학 성적이 평균이 몇 점이 나와야 되냐면 55점 미만이 나와야만 이 학교가 영재고 내지 특목고를 갈 수가 있습니다. 자사고. 왜 그러냐면 55점 이상이 되어버리면 그 중학교에 대한 신뢰도가 없기 때문에 가더라도 뽑아주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5점 미만이 있을 경우 초등학교 성적을 예를 들어서 90점을 받았다. 초등학교 때 90점 이상 받는 학생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고등학교에 가면 몇 점이 떨어지냐면 70점 정도 받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워낙 공부를 잘하겠지만 상관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선행을 해왔다는 거죠. 초등학교 시절부터 우리 애는 2년 이상 선행을 했는데 현행 됐을 때 현행 학년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1학년 됐을 때 왜 성적이 안 나올 것인가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뭐라고 이 이야기를 해야 할지 참 난감했는데 전부 다 알고 봤더니 이게 뭐냐면 머리는 좋은데 왜 성적이 안 나와요? 이 머리 평가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성적은 제자리다. 참 이게 뭐라고 말할지 초등학교 성적은 상위권이다. 90점 이상.
요즘 초등학교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네? 그렇다면 당연히 중학교 가면 중학교 1학년 때는 시험을 안 칩니다. 자유학기제라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험을 치는데 우리가 영재거나 특목고나 자사고나 외고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성적이 들어가냐면 중학교 2학년, 1학년 때부터 성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미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부터 얘네들은 영재고나 특목고를 가기 위해서 이미 선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 갑자기 2학년 때 시험을 치면 걔네들하고 성적 차이는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1등급은 뭐냐면 우리가 전교생이 4%가 바로 1등급입니다. 11%가 이제 2등급, 3등급이 22% 이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쫙쫙쫙쫙 내려가는데 4%, 11%, 21% 감이 안 옵니다. 솔직히 감이 잘 안 오죠.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 40명이다. 그러면 1등급은 몇 명이냐? 2등급은 몇 명이죠? 2등급까지. 4 곱하기 0.1이면 4명이죠. 4명. 4명인데 1등급은 1명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 수학 시험 성적이 평균이 90점이 나왔다. 그럼 100점짜리가 만약에 5명이 나왔다. 그러면 이 100점짜리 5명은 몇 등급이 되나요? 3등급이 되어버립니다. 밑에 하향이 되어버립니다. 하향. 그럼 1, 2등급은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등급제라는 거죠. 상당히 재밌죠? 전부 다 100점짜리가 다 5명이 나왔으면 전부 다 1등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맨 밑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 되면 만약에 90 몇 점이 나왔다. 그러면 제시를 쳐야 됩니다. 제시. 학부모들이 이런 걸 많이 좀 모르고 있어가지고 제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인가? 정말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들 시대에서는 무조건 외우면 잘 되었습니다. 그죠? 외우면 상당히 잘 되는데 이게 어떻게 외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제가 생각을 해본 끝에 역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일어나 있는 분들에 대한 성공하신 분들을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그분 나름대로의 뭔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잘할 것인가 방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분에 대한 방식은 뭐냐?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자기주도 학습. 근데 일반적인 학생들 보고 자기주도 학습을 하라 그러면 모릅니다. 심지어 이 대치동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혼자 공부하라. 그럼 공부하기 좀 힘들죠. 그죠? 옆에서 누군가가 잡아줘야만 공부를 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봤을 때는 뭐랄까 학부모들은 우리 애가 공부를 상당히 잘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 학원을 보내더라도 그냥 영수공부만 열심히만 하고 솔직히 잘하는 수 있는 공부에 대한 기술은 가르치는 학원이 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대치동에서도 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지금 쓰게 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암기노트에서 우리가 작성할 때 가장 주 포인트가 뭐냐면 항상 흔들면 되나요? 그것이 말라서. 맨 처음에 우리가 암기노트에 작성할 때 공부하기 전에 봐야 될 게 뭐냐면 목차입니다. 목차. 여러분들이 독서를 할 때 맨 처음에 보는 게 뭐죠? 목차죠. 목차. 목차를 보고서 우리가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분석을 하는 것이 우리는 하향식 공부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하향식 공부 방법이라 알려주면 잘 모르죠. 두 번째가 뭐냐면
목차 다음에 이제 보는 게 내용을 보고서 개념을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전체 개념을 이게 바로 나무가 되고 이게 이제 숲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공부하는 방식이 상황식 공부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안개노트는 두 가지 다 방식을 다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향식과 하향식. 목차를 보고서 적을 수도 있고 우리가 개념을 파악을 해가지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파란펜 암기노트 공부법 이렇게 만들었는데 학부모들이 왜 파란펜이라고 말을 하느냐, 대체 파란색에 대한 의미는 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왜 파란펜이라고 했냐면 제가 이걸 학원을 하면서 성향 파악을 해본 결과 일반적인 특히 이제 여학생 같은 경우는 암기 노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있는 내용을 보고서도 적기도 하고 뭐랄까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하는데 특히 이제 마인드맵 중요한 게 크게 내용 하나를 주제를 하나를 파악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막 뻗어 나가죠. 이렇게 공부하는 방식을 마인드맵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마인드맵에서 방식에서는 빨간 펜도 쓰고 검정 펜도 쓰고 파란 펜도 쓰고 녹색 펜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마인드맵을 작성하는 건 상당히 좋죠. 근데 너무 알록달록하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이거는 보통 몇 등급이냐면 5등급에서 6등급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맨 초기에 공부할 때는 5등급에서 6등급 정도, 한 반 정도 레벨 정도. 여러분들이 자녀를 공부를 워낙 잘하기 때문에 이러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색깔을 전부 다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다가 그 다음에 참고서 몇 페이지냐면 자, 학교에서 수업 내용을 가지고 적기도 하고 수업 내용 적기도 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대비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내용을 가지고 암기 노트를 작성을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암기 노트가 색깔을 전부 다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색깔. 하지만 맨 마지막에 이거는 이제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부터가 이제 2학년 1학기 중학교 아니면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가지고 우리가 영재고나 이제 특목고를 가지고 승부를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중학생들은 2학기랑 3학년 1학기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3학년 1학기 때 우리가 암기 노트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색깔 검정, 파랑, 녹색 색깔을 전부 다 사용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시험을 볼 때는 파란 펜을 작성을 해서 작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사이즈가 제가 생각할 때는 B6입니다. B6. 우리가 일반 A4에서 반 접은 게 B5죠. 작게 만들어서 암기 노트를 만들어주는 것이 상당히 좋고 맨 나중에는 파란 펜으로 적어두면 상당히 진정되는 효과와 집중할 수 있는 효과를 발생하는 컬러가 파란색입니다. 파란 펜. 그래서 제가 파란 펜 암기 노트라고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파란 펜을 가지고 제가 이제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30분 강의라서 몇 분 남았는지 제 책 맨 마지막 파트입니다. 맨 마지막 뒷페이지 뒷편에 보면
암기노트 작성법 그걸 가지고 지금 설명할 맨 마지막입니다. 여기 맨 마지막입니다. 항상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항상 날짜를 적어줘야 됩니다. 누르면서 쓰시면. 아, 누르면서 그래. 데이트, 날짜를 적어줘야 됩니다. 이 날짜를 적어주는 이유는 내가 언제 공부를 했는가, 언제 공부를 했는가 이걸 적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제목을 적어줘야 됩니다. 일반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뭐냐, 제목 듣기를 싫어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수학 공식 암기 노트 우리 간단하게 정해줘도 되고, 여기에서는 뭐냐, 원의 방정식이라고 적어주는 게 항상 좋다는 겁니다. 현재 제가 이 문제를 푸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가끔씩 제가 이렇게 상담할 때 이 문제를 풀어달라는 분도 좀 계시던데, 3x 더하기 y에 대한 최대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입니다. 1. 그러면 일단 원 하나가 있어야 되고, 이 원에 대해서 요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이죠. 여러분들 기억이 납니다. 원의 방정식. 이게 중심은 0,0이고 반지름 올은 1입니다. 올은 1. 그래서 자, 그러면 3x 플러스 y 이걸 우리 최대값을 k라고 잡고,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k에서 요게 바로 y 절편입니다. 그래서 y 절편인데 이렇게 요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k라고 적어주고 k라고 적어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니까 이게 하나의 직선과 한 개의 직선과 거리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거리 d. 그래서 우리는 절대값에서 마이너스 k 6두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은 1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걸 잘 모르면 여기에다가 중요하다고 적어줘야 됩니다. 중요. 상당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나는 이걸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주의라고 적어줘야 됩니다. 주의. 적어주고, 그 다음에 나는 이해가 정말 안 된다. 공부할 때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선생님께 질문하자. 정말 착한 학생이죠. 질문하다. 정말 착한 학생.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공부할 때 반드시 이런 그래프를 그려줘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프. 이게 수학 암기 노트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수학 암기 노트.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뭐랄까,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네모짜리를 만들어주고, 이걸 몇 번을 맞는 데서 한 번 볼 때는 체크를 더 있자. 두 번 볼 때는 한 번 더 하고, 세 번째. 원과 그 다음에 직선과 거리에 대한 문제가 요 암기 노트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이 수학 암기 노트 방식입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데 이제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 아이들이 보통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거 배워서 뭐예요? 좋은 질문. 아주 좋죠, 질문이. 네. 참 좋은 질문. 아, 그렇죠. 그거 배우면 뭐예요? 네, 이렇게. 애들이 있잖아요. 함수 배우면 뭐 하는데? 그렇죠.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네,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수학을 배우면 뭐 하냐는 질문에 네. 제가 이게 답변을 뭐라 그랬냐면, 네. 수학을 배우면 항상 애들한테 충격을 좀 받을지 모르겠지만 수학을 잘하는 애들 치고 일진이 없다 말해줍니다. 일진이 없다. 그렇죠. 수학을 잘하면 학교 생활에서도 상당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다른 과목에 비해서 성적이 빨리 올라가서 우등생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렇게 한 가지만 더 얘기해 주시면. 네, 한 가지 뭐. 한 가지만 더 얘기해 주시면. 수학을 잘하면 학교에서의 생활이잖아요. 네. 근데 학교에서 생활
생활은 전체 인생에 보면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음.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을 하며 자기 삶을 살 때 다른 게 있잖아요. 뭐가 달라요? 그런 걸 말해주면 애들 좀 싫어합니다. 네. 수학을 잘하면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이 좀 되어 있는데 수학을 잘하면 끈기성이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수학을 문제를 풀어보면서 난 반드시 풀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열정이 생기죠. 이런 얘기 해주면 애들이 짜증냅니다. 그러면 참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이 산업체 강연 갔을 때 그때 이제 40, 50대 분들이 이제 수학을 잘하는 이유 그때 그 당시에 제가 미적분학을 가르쳤는데 우리는 산업체를 이 교육을 받는데 왜 미적을 배워야 되냐 이런 질문 받았습니다. 너무 좋은 준비. 네? 너무 좋은 준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뭐라 그러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왜 미적을 배워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미적을 배워야 되는지 산업체 40, 50대 분한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고등학생을 된 자녀가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있대요. 80%가. 그래서 그러면 왜 우리가 고등학교 자녀가 된 분이 미적을 배워야 됩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번에 너 미적 적분 문제 몇 번 뭐 어떤 거 풀었어? 아는 척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빠가 달라졌다 이런 말 할 수가 있죠. 역시 김 작가님 뵙습니다. 아 이게 동영상 촬영이 큰일 났네 이거. 이 말하면 안 되는데. 네, 그 다른 질문 또 하십시오. 학생들이 대부분 질문 공부 왜 하냐고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공부를 왜 하냐면 요즘 공부 트렌드가 좀 바뀌었습니다. 공부를 왜 하냐면 20대에 대한 성공에 대한 관점이 뭐냐면 나는 이 사회 발전에 열심히 기여를 해가지고 세상 사람으로도 하여금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게 요즘 사회의 성공입니다. 성공. 이제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애들이 좀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이 짜투리 시간 활용법 책을 쓰고 있는데 이게 타겟은 이제 우리 직장인들 을 대상으로 제가 짜투리 시간을 이제 어른 공부 성인이 되었을 때 직장 다니면서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 짜투리 시간 공부법 책에서의 성공의 기준점은 뭔가 알아봤더니 이걸 정했습니다. 경제적인 자유와 시간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나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럴 때 학창시절 공부와 성인 공부는 다르다. 이렇게 말했죠. 중학교 1학년 아들을 둔 엄마인데요. 네. 근데 아이들을 뭐 강제로 시킨다기보다는 뭐 자기가 공부하는 방식을 좀 알고서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서 하는 거 다를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사람마다 다 공부해야 되는 양이 사람마다 모두 다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스를 3개를 쳐주셔서 3번 정도 보라고 체크해 주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내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소 몇 번 정도를 복습을 해야 되는 건지 감이 없어서 혹시나 어떤 룰 같은 게 있으면 있죠 누리. 알 있죠. 때까지? 아니요. 네? 아 있죠 당연히. 네. 그 남들이 말은 몇 문제 가려 그러면 이걸 몇 번 봐야 되냐면 20번 정도 봐야 됩니다. 그래요? 네 20번. 이야. 이걸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20번 정도 달달달 보고 외웠다는 거죠. 이야. 이게 한 단락이라고 생각하면 단락마다 20번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20번. 아, 20번. 20번. 네. 수학 공부에? 질문. 네. 어렸을 때 어떤 모습이셨어요? 어릴 때 네. 그리고 뭐에 가장 관심 많으셨어요? 제가 뭐 학교 다닐 때 좀 다르지 않으셨어요? 학교 다닐 때 저는 약간 또라이였습니다. 촬영 중입니다. 아, 그렇죠. 촬영 중입니다. 농담입니다. 예, 카트해 주십시오. 아니, 제가 대학 때 저희 수학과에서 이렇게 얘기 잘 안 하는데, 선배, 정아 선배가 오해하거든요. 우리 학교에 약간 좀 또라이가 있다 그러는데, 또라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누군데? 약간 좀 이상해요. 행동하는 게 또 이상하고. 그랬더니, 제 이제 대학 후배가 있는데,
걔가 이제 아까 이제 민자 이제 수학 교사예요. 갔는데 걔가 이제 후배들을 만나면 얼마나 귀엽겠어요. 항상 너는 참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준대요. 너는 막 머리 쓰면 그 후배가 한다는 말이 쓰다듬어 주는 선배의 모습을 보고 나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봤대요. 걔가 된 느낌이다. 걔가 된 느낌. 그 선배가 가장 첫 번째 또라이였고 그 이상 가는 또라이가 있답니다. 그게 김 작가님 있습니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학교 다닐 때도 그랬던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다 무엇입니까? 저는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희 뭐 동창회에서 저를 다 알더라고요. 저는 정말 얌전한 학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설마. 그래 뭐 제 얘기는 그렇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좀 하십시오.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 그리고 저 이제 네. 한 20번 이상 하시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63살에 검정고시를 시도를 했을 때요. 네. 수학 문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 미박하면서 도저히 이제 불가능했었어요. 네. 근데 저는 그 선생님 앞에서는 풀어지는데 집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수학 3문제를 가지고 20번을 아니라 정말 100번 이상을 해서 저녁에 완전히 파악해서 그때 저는 그 뚫어지는 걸 느꼈거든요. 네. 그거 한 번 했을 때 그 다음 문제가 또 계속 그렇죠.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20번이 아니라 한 문제 최초 거를 수백 번 해서 완벽하게 내 걸 했을 때 그 다음에 오는 게 느꼈어요. 네. 수학 강사. 아니 수학과 지나가면 되겠어요. 수학의 재능이 보이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 놔두고 그 다음에 또 합해서 6문제, 네. 또 9문제 이렇게 해서 사실 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 그 시험에서 20문제잖아요. 네. 그 문제 안 배운 것만 틀려 다 맞았던 거예요. 정말 열심히. 그랬을 때 저는 제일 처음에 네. 정말 하나를 완벽하게 내 거를 만들어오면서 그걸 완전히 끈기와 노력으로 하면서 완전히 이제 그게 확 들어왔을 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수학 개통도 방식이라는 공법이 있는데 같은 카테고리 내에서 나왔던 문제 전부 다 마스터를 하자. 그 방법입니다. 정말 대표님이 잘하셨네요. 야, 박수. 저는 학생들한테도 그 방법을 어떤가 하나만 가지고 완벽하게 하면은 자신감이 생기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요즘 학생들 워낙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시간이 왜냐면 학원 다니다 보면 시간이 없어. 네, 그 시중에 참고서도 많잖아요. 네. 이 교과서가 일정치 않더라고요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책을 읽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만 딱 잡아서 그것만 달달 해야 됩니까? 한 권의 책을 3번 이상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희 학원에서도 이번 시험 칠 때는 나는 선생님 책을 한 3권 이상 받았어요. 오, 그래. 정말 열심히 했구나. 알고 봤더니 A, B, C 단계가 있는데 C 단계가 제일 어려워요. 근데 이 학생은 A, B 단계만 열심히 풀었다는 겁니다. 그럼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C 단계가 나오잖아요. 그럼 C 단계 문제는 못 풀더라고요. 단 한 권의 책이라도 맨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봐야만 된다는 거죠. 그걸 다 풀고 난 뒤에 다른 문제집을 좀 보는 게 좋다는 겁니다. 한 권의 문제들도 지근지근하게 다 풀어보자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제 그 학생들하고 이제 상대하는 일이 많은데 네.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어느 일정 수준까지 잘 가요. 네. 근데 거기에서 포기해버리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끝까지 가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뭐 이제 수학 지금 계속 수학 말씀하셨는데 네. 수학을 예를 들어서 1차 방식, 2차 방식까지는 자기가 이해가 되니까 잘 했어요. 네. 근데 3차 방식 이하는 미분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와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닌가 막 포기해버리고 끈기 있게 끝까지 못 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강연 나갈 때마다 정말 우리 애가 어느 한 단계에 오르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목표가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 제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사교육을 받으십시오. 네. 안 되면 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해결할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청소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청소년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나는
아직은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배워야 할 단계라는 겁니다. 왜 그걸 부끄러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같은 맥락 질문인데요. 네. 어떤 부모님들 중에서는 이제 보면 네. 아이랑 성장 단계 똑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엄마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초등학교까지는 보통 가능했는데 네.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계속 똑같이 공부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그게 이제 교육학자분이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는 도움이 크게 안 된다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이제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그럼 진료는 의사한테 받아야 됩니다. 한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그림을 배우고 싶다. 그럼 그림을 전공하지 않은 분한테 그림을 배운다. 그러면 그 가르치는 분은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 개념이 있을까? 이론이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전공하신 분한테 배우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그 수학은 수학 전공자한테 배우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아까 그 소두에 시작하실 때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못해서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럼 자기주도 학습을 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알려주실까요? 그러면 이제 그 진로 탐색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네. 그 학생들 하여금 맨 큰 거를 이제 그려주고 하나씩 처음부터 마라톤처럼 뛰어가라 그러면 힘들다는 거죠. 중간 작은 목표도 만들어주면서 여기까지만 가보자. 여기까지만 가보자. 하나씩 하나씩 성장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코칭입니다. 코칭. 티칭과 코칭은 요즘 다르다는 거예요. 네, 질문하십시오. 수학학과 나온 사람도 너무 많고 네. 학원은 더 많습니다. 네. 네. 김정환 작가님께서 그 파라톤 안에서 버티시는 그 다른 데랑 차별화된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있죠.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제가 이제 수학을 전공했고 수학을 가르치는 방법이 있고 공부에 대한 기술력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을 사랑합니다.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 성장되어가는 그 모습을 참 아름답게 보여주더라고요. 그 모습 때문에 제가 학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 파란펜 안기노트 공부법 이 책을 내가 내어서 애들한테 설명해 줘야지 하는 기쁜 마음으로 항상. 와닿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면. 없어요. 네. 영어인데 뭐 이렇게 질문 없으세요? 대충 영어. 예, 저도 들어봐서 아는데 저게 정말 상당히. 수학 대중하구나. 네. 수학 네. 대중하구나죠. 수학은 기본 개념부터 차근차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네. 제가 아까 소개할 때 이렇게 막 다가오시면 이렇게 뒤로 간다는 에너지가 뭔지 느끼셨나요? 네. 하지만 다른 쪽엔 모르겠지만 수학 쪽에서는 우리 아이가 있다면 꼭 보내고 싶은 그런 수학 전문 강사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른 시각에 한참 웃게 해주신 우리 김정환 작가님한테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시면 있어요? 네, 정말 여러분들의 정말 자녀에 대한 미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포기하지 말고 옆에서 말을 좀 들어주고 우리 애가 이 사회에서 성장되어 가는 모습을 지켜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오늘 원래 재능 기부 해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재능 기부. 플래너가 어디 갔을까요? 플래너가 안 꽂혀 있어요? 안 꽂혀